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20대 후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얼마나 흥미진진한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제 모습이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저는 정말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한 그룹의 창업주셨고 아버지가 그 회사를 물려받아 지금 저희 아버지는 단어 그대로 회장님이세요. 저는 그 회장님의 하나뿐인 딸이고요. 흔히들 재벌이라고 하죠. 저는 그 재벌 3세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말 그대로 최대치를 누리고 살았어요. 정말 부모 잘 만난 덕에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라는 건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쳤죠. 게다가 너무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외모도 어디서 빠지지 않을 만큼은 되기도 했고요. 유전자도 타고난 거죠. 좀 재수없죠? 하지만 그랬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뭐든 다 하게 해주셨어요. 강요하는 성격들도 아니셔서 정말 제 삶에는 고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마저도 제가 싫다고 하니 2번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무언가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 삶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죠. 그 남자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집안도 능력도 말이죠. 그 어느 것 하나 튀는 것 없던 그 남자에게 정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다정함입니다. 어쩌면 첫눈에 반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만나러 회사에 간 날 건물 입구에서 짐을 든 어르신을 웃으며 도와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그를 보기 위해 아버지 회사에 이유 없이 들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를 보게 된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남들이 보면 뭐 그런 걸로 사랑에 빠지냐 하겠지만 저는 그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연 아닌 우연으로 마주치는 일이 잦았고 눈인사 정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먼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커피가 밥으로, 밥이 영화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저는 제가 누구의 딸인지 말하지 않고 그와 2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가 사원이고 자리를 덜 잡아서 좋은 집, 근사한 결혼식 같은 건 해줄 수 없다는 그에게 제가 다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며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우리가 잘 맞춰서 살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허락은 받을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시긴 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본인의 회사 사원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시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고 함께 이겨내자고 둘이서 손 꼭 붙잡고 이야기했던 게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부모님은 완전 두 팔 벌여 환영하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본다고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별말 없이 허락하셨거든요.
오히려 그의 부모님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렇게 그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조용히 진행했어요. 정말 친한 지인분들이나 초대해야 할 분들만 모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어머니는 좀 많이 서운해 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 괜찮아지신 듯 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다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희는 정말 잘 지냈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다정하고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그를 점점 예뻐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느 날은 진지하게 저를 불러다가 회사 경영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한번 떠보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말이에요. 저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다 해서 정말 아무도 그가 우리 아버지의 사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언젠가 알게 될 사실이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그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걱정이고 고민이고 없이 순조롭기만 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건 그로부터 1년쯤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로 집에 들어오고 출근할 때면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없어. 당신 요즘 너무 고민 많고 힘들어 보여. 그런 거 없어. 신경 쓰지 마. 늘 대화가 많던 저희가 어느 순간 대화가 줄어들었고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집에서까지 저렇게 티낼 필요가 있나 싶고요. 자기 요즘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쁘고 나랑 길게 대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은 나? 우리 아직 신혼이야. 이제 결혼 1년 좀 지났다고. 미안해.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쉬고 싶어.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요.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남편 좀 덜 힘들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싶었지만 남편의 성격상 그러면 화를 낼 것 같았기에 꾹 참았습니다. 제 마음고생이 날로 깊어지던 어느 날 어쩌면 남편의 그 힘듦이 회사 일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있는 곳에서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았거든요.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매번 나 피해서 받아? 피하다니 일 관련 전화니까 조용한 곳에서 받는 거지. 앞으로는 그냥 앞에서 받아. 내가 불편해서 안 돼.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숨겨야 하는 비밀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1년 만에 이런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제 결혼에 대해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속만 섞여가는 날들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도 걸려온 어느 전화를 보고는 제 눈치를 보며 서재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재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나오는 그의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부장님. 말리는 남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낮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 진짜 부장님이구나 하는 안심과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주말에도 전화를 거는 그 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지만 거기서 제 남편을 왜 이렇게 찾냐고 제가 누군지 아냐고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 건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 번호인데 제가 휴대폰을 잘못 만지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네요. 오, 소문에 그 이사원 부인분이시구만. 네? 회사로 몇 번 이사원 마중 나온 적 있지?
직원들이 보고 다들 엄청난 미인이라고 칭찬하시던데. 다짜고짜 말을 놓는 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어찌되었던 남편의 상사라는 사람이니 저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회식 때 나오면 좋겠구먼. 제가요? 그 소문의 얼굴 나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아, 꼭 한번 나와. 알겠지?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며 그 부장이라는 사람과의 통화는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나가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화가 많이 난 듯 했습니다. 제 행동도 행동이었지만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자기도 나를 좀 이해해줘. 우리 아직 신혼이야. 그런데 매일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전화나 문자도 뒤에서만 받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서운할지 또 무슨 생각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한테 그 부분은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런 알지 않아도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저희 부부의 냉전은 꽤 오래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좀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날은 좀 많이 늦는다 싶긴 했어요. 전화를 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띵동 하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문을 연 그곳엔 술에 잔뜩 취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부축하고 있는 2명의 남편 또래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서 뭘 이렇게 마셨나 싶은 마음에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 있는 사이 정신이 비교적 말쩡해 보이는 한 명이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희 팀 회식이 있었는데 부장님이 이사원한테 술을 너무 많이 권하셔서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부장님은 왜 그렇게 이사원만 갈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부장이라는 작자인가 싶어서 화가 나려던 것도 잠시 그 2 직원이 집 안까지 남편을 부축하며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야, 이사원 집이 엄청 삐까뻔쩍하네. 금수저라는 소문이 진짠가 봐. 정신 차려, 예의 없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남편을 눕히고 나가는 길에도 그 2 직원들은 연신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확실히 얻을 수 없는 집이긴 했겠죠. 그 2 사람이 나가고 잠든 남편의 거칠어진 얼굴을 보며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남편을 설득해 회사에도 알려야겠더라고요. 안 돼. 그걸 알리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고 난 뒤의 얘기야. 남편은 확고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잦은 남편의 야근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회식도 점점 늘어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회식을 하고 온 날에는 더더욱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회사에 말하자. 나는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당신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조금만 참아줄 수 없을까? 누구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달리 대할게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남편의 그런 점을 사랑했지만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회식인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그 부장이라는 작자를 속으로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어? 오늘도 회식이야? 아이고, 안녕하신가? 내 목소리 기억하겠어요? 그 부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이사원이 너무 술에 취해서 전처럼 데려다 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와서 좀 데려가. 아니, 사람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정말 꾹 참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초인의 인내심이었어요. 어딘데요? 그렇게 참자를 외치며
부장이 말해준 회식 자리로 갔어요. 왁자지껄한 그 회식 자리에서 남편만 잔뜩 취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그 부장이라는 작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혼자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기분 좋은 얼굴로 옆에 다른 직원들에게 또 술을 권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벌거진 얼굴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대체 언제 봤다고. 소문대로 엄청 미인이네. 감사합니다. 여기 좀 앉아봐. 아니에요.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 볼게요. 어허, 어른이 앉아보라고 하면 앉아보는 거야. 그 무례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정말 꾹 참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나오는 말들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듣기로는 집이 엄청 좋다면서? 이사원이 그런 티가 정말 하나도 안 나서 몰랐지 뭐야. 이런 미인으로 괜히 얻는 게 아니라니까. 역시 집안에 돈이 많아야. 안 그런가? 부장의 그 말에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들을 지었습니다. 그 직원들도 저 부장 비위 맞추려면 꽤나 고생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집은 얼마나 해? 저도 잘 몰라요. 이사원 부모님은 뭘 하시길래 그렇게 좋은 집을 얻어줄 만큼 부자신 거야? 평범으로 그런 집을 어떻게 얻나? 여기도 말을 하나도 안 해줄 건가 보네. 이사원 술을 그렇게 먹어도 죽어도 자기 부인 얘기랑 집 얘기는 안 하던데. 부부가 똑같아. 눈을 꼭 감고 심호흡을 하며 화를 식히고 있던 그때 그 부장이라는 새끼, 아니 그 놈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리 와봐. 술 한잔 따라봐.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치며 한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말을 왜 두 번 하게 만들어? 이리 와서 술 한잔 따르라니까. 나도 이런 미인이 따라주는 술 한잔 받아보고 싶네. 정말 경악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인상을 썼어요. 싫은데요? 싫어? 남편 승진하는 거 안 보고 싶어? 출세길 막지 말고 이리 와서 따라보라니까. 죄송한데 제 남편은 출세길 막힐 일 없어요. 왜 없어? 내가 고가 거지같이 써주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던가 말던가 저희 남편은 출세길 안 막혀요. 자기 남편 금수저라 이거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르라고.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니 또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누군데 이러는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문덕배세요. 문덕배? 그게 누군데? 부장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이름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장님 성함이 문덕배 아니시냐? 맞긴 한데, 에이, 설마. 회장님한테 딸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일찍 시집간. 술집에 잠시 정적이 일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부장이라는 작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표정이 참 웃겼습니다. 에이, 문덕배가 우리 회사 회장님은 아니겠지? 그런 이름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써 부정하는 모습에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시는 그 회사 회장님 맞아요. 저는 문덕배 회장님 외동딸 문수아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자 문덕배 회장님 하나밖에 없는 사위입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우리 이사원한테 뭐 잘못한 거 없냐. 부장님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수근거림이 계속 오갔습니다. 부장이라는 사람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지? 제가 멀쩡한 정신으로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해요. 더군다나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
내일 가서 직속 상사이신 박 이사님께 물어보세요. 문수아가 다 말했다고. 그분은 다 아시니까. 그제야 믿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이 진짜라는 게 와닿았던 걸까요? 파리해진 얼굴로 손을 덜덜 떨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수근거리던 다른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아 남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일어나. 집에 가야지. 저 더 이상은 못 마셔요, 부장님. 남편의 그 주정에 다시 한번 욱하는 마음으로 그 부장이라는 작자를 노려봤습니다. 움찔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쉬며 남편을 부축하려 하자 전에 저희 집에 남편을 데려다줬던 남자 사원 둘이 빠르게 다가와서 남편을 들어올렸습니다. 전에 그 집으로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렇게 저희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좀 참지 그랬냐며 한숨을 쉬었지만 저한테 술을 따르라고 했다는 말에 그 인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며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가 끝난 직후 바로 부모님을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잘라야 한다고 하셨고 저도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지만 아버지와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사람을 자르는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정당한 해고 사유도 아니라고요. 부서 이동 정도로 해결하시려는 아버지와 그것도 싫다 하는 남편 사이에 언쟁 아닌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뜻에 따라 그 부장의 부서 이동은 없었던 일이 됐죠. 저는 남편을 완벽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인 때문에 뭔가가 바뀌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그동안 그의 성품을 보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편이 그 부장에게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회사 사위와 한 부서에 그것도 자신이 정말 괴롭혔던 직원과 한 팀에서 계속 얼굴 보고 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이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 평사원 중에 오너의 사위가 있다니 얼마나 쇼킹한 일이었겠어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밝혀진 거면 더더욱 사내에선 말들이 많았겠죠. 들었어? 그 팀에 회장님 사위 있다는 거. 부장이 회장님 따님분한테 술 따르라고 했다가 빡쳐서 다 밝힌 거라면서요? 그 부장은 이제 어떡하냐? 출세길이고 뭐고 다 막힌 거죠 뭐. 여기저기 남편을 구경 오고 같은 팀 직원들은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에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더 그랬겠죠. 부장은 그 다음날 급하게 휴가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저나 제 남편에게 바로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싹싹 빌려올 줄 알았는데 숨는 쪽을 택한 것 같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 단속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전화였어요. 솔직히 이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부하 직원들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누군지 다 알게 됐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위복인지 뭔지 아버지가 이번 일로 남편을 정말 신뢰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사람 보는 눈은 나를 닮았어. 맨날 좋은 건 다 당신 닮았대. 박 이사가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 그 부장한테 그렇게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해도 불만 한마디 없이 자기 일 착실하게 잘했다고. 가끔 너무 착실해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 남자가 진국인 거야. 그렇게 그 부장은 며칠간 잠수를 탔다가 회사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겠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부담스러워. 사실 저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의 자식은 저 하나밖에 없고 그 딸이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일절 없는 건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니 저희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거라고 다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남편은 많이 곤란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다독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종종 회사로 찾아가 퇴근하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회사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회식 때 봤던 남편의 팀 사람들이더라고요. 마주쳐서 괜히 인사하고 이런 것도 썩 하고 싶진 않아서 뒤를 돌아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못 본 듯 했어요. 그러니 그런 대화를 나눈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집에 갔을 때 너무 신기했다는 게 그거였다니까? 이사원한테는 그 특유의 금수저 느낌이 안 나거든. 근데 집이 으리으리해서 진짜 놀랐어. 특유의 금수저 느낌이 뭔데요? 있잖아. 그 막 태생부터 여유로운 느낌. 가진 사람들만 풍기는 그런 게 있어. 조급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묘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한층 높게 서 있는 것 같이 구는. 그냥 재수없는 느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되나? 그 회장님 따님분도 그런 느낌은 안 나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잠깐 뵈서 잘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 회장님 딸은 그 느낌이 딱 있어. 전에 나 이사원 데려다 주러 집에 갔을 때에도 묘하게 사람을 자기 아랫사람 다루듯 했다니까. 그랬나? 나는 잘 못 느꼈는데. 그냥 되게 미인이시라는 거 말곤. 네가 둔해서 그래. 기분 나쁜 뒷담화였지만 없는 데선 나람님도 욕한다는데 뭐 하며 넘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워낙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지라 그런가 보다 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사원이 이 회사 다 물려받는 걸까요? 그러지 않을까? 딸이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며. 남자판 신데렐라라니까 진짜. 무슨 복이야.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대체 뭐에 반해서 결혼을 한 건지. 왜요? 성격 엄청 좋으시던데. 성격은 나도 좋아. 남편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서 나서려던 그때였습니다. 벌써 왔어? 멀리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열심히 뒷담화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싱긋 웃으며 까딱 인사를 하고는 남편과 함께 회사를 나왔어요. 제가 들었고 얼굴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음고생을 하겠죠. 그 부장이라는 작자의 뒷이야기도 해야겠죠. 그 이후로 한동안 정말 없는 듯이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잊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또 남편이 그걸 부담스러워할 게 뻔했으니까요. 회식도 야근도 없어졌고 남편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 사라진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부장이 스스로 부서이동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박 이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만나기 싫었지만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픽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 승진시키고 싶으면 자기 옆자리에서 술 한잔 따라보라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잔뜩 기가 죽어 눈치나 살피고 있는 모습이란.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날 일을 제대로 사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아니고 한참이 지나간 뒤에 사과라니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하신다는 게 별로 진정성이 와닿지는 않네요.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벙쪘습니다.
괴롭히다뇨. 누가 누굴 말하는 건지 몰라서 허하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괴롭히다뇨? 제가요? 그날 이후로 박 이사님도 저를 대하는 게 다르시고 부서 이동 요청드렸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다 위에서 지시하신 거잖아요. 묘하게 저를 탓하는 듯한 그 말투에 정말 말 그대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박 이사님께 그 건으로 연락을 드린 적도 없었고 따로 뭔가 말씀드린 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의식에 완전 사로잡혀서 제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자신을 그냥 가만 좀 두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뒀거든요. 제가 여기서 박 이사님께 전화해서 부서 이동을 시켜달라는 것도 월권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제 탓만 하는 그 모습에 일말의 기대를 하고 나간 제 자신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회사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로 말이죠. 그 부장이 사내 익명 게시판에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저희 회사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그 글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며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자부심으로 살아온 지난날인데 최근에 있었던 어느 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하 직원은 평소에 일도 곧잘하고 심성도 발라서 제가 아끼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 제가 일적으로 조금 더 의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회식 자리 같은 곳에서도 조금 더 친근하게 대했고요. 그날도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부하 직원이 좀 과음을 해서 아내 되시는 분이 데리러 오셨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함께 술이나 한잔 하자 권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부분이 정말 잘못한 거긴 하더라고요. 제가 취하기도 했고 기분도 너무 좋았던지라 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내분이 저희 회사 오너분 따님이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놀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군지 말하시고는 화가 많이 난 듯한 얼굴로 남편인 제 부하 직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제가 겪은 일들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원진 분들이 저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빼거나 요구사항들을 노골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시기 시작했고 인사이동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이루어졌어요. 그 부하 직원은 부서를 이동하지 않고 아직도 제 밑에 있는데 그 전과 태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요. 회사에 부풀려져 소문이 난 부분들도 많고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회사 생활이 지옥 같지만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지라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저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없지 않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는 명백히 갑질이고 그런 문화는 사라져야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제대로 적지 않고 또 자신이 당했다는 일들도 아무도 한 적이 없이 오롯이 자신의 피해망상일 뿐인데 저런 글을 써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니. 회사 내부에서는 그 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큰 논란이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부장이 더 욕을 먹는 분위기였지만 그 글이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글 내용 중에 보여지는 내용들로 여러 추측들이 오갔고 아버지 회사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요. 부글부글 화가 났습니다.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회사의 법무팀에서는 글 작성한 그 부장이 합의를 요구하니까 합의금을 주고 글을 내리게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노리고 쓴 글이 분명했고 그 부장의 잘못이 너무 명백했어요. 절대 사과도 합의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는 건 오히려 저였어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어요. 그건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만류했지만 저는 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장이라는 사람의 잘못됨을 알리기로 했어요. 매일 11시 넘어서 퇴근하던 남편, 이틀에 한 번꼴로 이루어졌던 회식, 업무 관련 전화가 주말에 왔던 것들은 증명이 다 가능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냐면서 주고받았던 저와의 수많은 톡들과 주말의 통화 기록 등등으로요. 문제는 회식이었습니다. 제가 제 정체를 밝히고 갑질이 시작되었다는 그 회식이요. 시간이 지나 CCTV 같은 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지만 법무팀을 통해 알아봤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영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술이나 한 잔 따라보라는 소리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저를 향해 내민 술잔과 옆에 앉아보라는 듯 자신의 옆자리를 팡팡 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다 가능하겠네요. 그래도 시끄러워지는 게 회사에는 좋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부장이라는 인간과 합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나서서 밝히라고 말해주더군요.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한 건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글을 올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반성이라는 걸 하지 않는구나. 그냥 두면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 모든 자료들을 포함한 제 입장문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요즘도 그 부장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부장의 뻔뻔함과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세상이 그 부장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완전 역전된 거였죠. 그 부장도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몇 억 쥐어주면서 합의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이었겠죠. 그런 어림도 없는 꿈을 꾸며 어쩌면 행복에 부풀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돈 없는 회식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야근 없다고는 하지만 하지 않으면 눈치 주는 직장 문화.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아, 물론 현대판 남자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기사들도 함께 나와서 신경에 거슬리긴 했지만 이미 한번 각오한 일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며 난 정말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그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흔쾌히 만나겠다 그 자리에 나갔어요.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멀리서 봐도 얼굴이 굉장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전혀 동정심이 일지 않았어요. 그 글에서는 상당히 당당하시더니 오늘은 아니시네요. 제가 입을 열자마자 그 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보란 듯 과도하게 말이죠.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왜 그쪽 사모님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과하시는 게 제일 어이가 없네요. 술 한잔 따라보라던 그 당당한 태도는 다 어디 가고. 그건 누구신지 몰라 뵙고. 누군지 모르면 회장 딸이 아니면 술을 따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세상에 상사 술을 따라야 되는 사람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부장은 누가 봐도 과한 액션으로 사람들 이목을 끌어서 저를 한 번 더 곤란하게 만들 심산이 분명했어요. 큰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 저희 두 사람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그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일반 평사원의 부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제 예상대로 사람들이 그렇지, 저게 맞는 말이지 하며 동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웅성거림을 들었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갑자기 제 발목을 잡고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회사에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한 가정의 아버지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여기서까지 저러다니. 저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부장님을 자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관련해서 회사분들에게 요청드린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월권 행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 이익을 당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내평판은 이미 그 전부터 안 좋았던 거 아시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찍혔고 그 영상들이 인터넷에 한 번 더 게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부장의 표는 거의 없었고요. 그 부장은 그 뒤로 정말 죽은 듯이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장과 저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장은 그 뒤로 부서 이동을 해서 아버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원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나서 회사에 딱 붙어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저희 부부 이야기가 세상을 통해 나가는 바람에 남편은 원치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힘들어했어요. 어딜 가나 남자 신데렐라는 둥,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재벌집 사위가 된 거냐는 둥, 평소라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잔뜩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 점이 너무 미안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과 결혼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다 각오한 일이야. 언젠가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 빨리 겪으면 나중에 편하고 좋지 뭐.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부장과의 사건은 그 사람의 잘못이 너무 명확하게 세상에 다 밝혀진 거니라 저희에게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회사에 나 몰래 와서 나 보고 간 일 있어? 응? 아니?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돌지? 무슨 얘기? 직원들이 남편 몰래 하는 이야기를 남편이 들었답니다. 제가 회사에 몰래 찾아와서 남편을 감시한다고요. 그 부장 사건 때 제가 남편 휴대폰을 봤다는 사실과 남편을 의심해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한두 번 아버지 회사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이 목격된 적이 있어서 그 소문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좀 알아봤더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부증인데 그 증상이 심각해서 병원에 다녀야 할 정도라는 둥, 정신이 그렇게 이상하니까 재벌집 딸이 평범한 남자랑 결혼을 한 거라는 둥, 저희 남편이 저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둥, 정말 별의별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하려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소문이 점점 커져서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쯤 되니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커지는 소문에 대처할 방법이 뾰족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면 돌파하기로 했어요. 그 소문의 진원지를 잡기로 말이죠. 가만두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범인은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 로비에서 저랑 제 남편 뒷담을 하다가 걸린 남자 사원 있잖아요. 그 사원이더라고요. 뭐 놀랍지는 않았어요. 뒷담화 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 보여서요. 그런데 사실 소문의 진원지를 알았다고 해서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고소를 하자니 일을 더 키우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기엔 저 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덮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이 생각을 한 건 어느 우연한 계기였어요. 그날도 남편과 데이트를 하려고 회사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사원이 나오더라고요. 어딘가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하고 있길래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저 통화 내용을 들어야 한다는 촉이 딱 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게 내 애라는 증거 있어? 너 맨날 다른 남자애들이랑 술 마시고 다녔잖아. 그중 아무나랑 사고쳐서 생긴 앤지 내 앤지 내가 어떻게 알고 책임을 지냐? 너 같은 애들 뻔해. 내가 직장도 괜찮고 집안도 좀 사는 것 같으니까 발목 잡으려는 거잖아. 야, 내가 알아보니까 중절 수술 200이면 하더라. 계좌 불러. 200 보내줄 테니까. 아니다. 카톡으로 송금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건 완전 쓰레기 그 자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데 막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카톡으로 수술비를 송금하다뇨.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말했어요. 그런 일은 그냥 모른 척해. 저런 쓰레기를 모른 척하면 어떡해. 게다가 우리 소문도 저 사람이 다 내고 다녔다는데. 그 복수심으로 이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야, 자기야. 그리고 저 일은 그 여자분이 비밀로 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간과했던 부분을 남편이 집어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그 여자분도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더라고요. 하마터면 똑같은 사람이 될 뻔했지 뭐예요. 그렇게 그 일은 듣지 않은 걸로 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회사에 갔다가 로비에서 둘둘만 큰 종이를 들고 있는 여성분을 봤어요. 경비원에게 막혀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직원분 아니면 못 들어가요. 무슨 일이신데요? 사실은 그 여자분은 다름 아닌 그 남자 사원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카톡으로 돈을 송금받았던 바로 그녀 말이죠.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어서 대자보를 붙이러 왔다는 말에 순간 번뜩하고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고 본인 신상도 오픈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회사 익명 사내 게시판 아이디랑 비밀번호 드릴 테니까 거기에 주어 없이 글을 써보세요. 그럼 본인도 본인이라고 나서지도 못하고 소문은 나고 아주 곤란해지니까. 그녀는 제게 받아간 아이디로 곧장 사내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저는 이 회사의 남자 직원분과 오랜 시간 연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할 미래를 꿈꿀 만큼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다 했을 때도 기다렸고 운동도 좋아하지 않지만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그를 따라서 매번 운동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어요.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거기서 알게 된 다른 남자분과 저를 끝없이 의심했고 그 때문에 저희는 싸움이 잦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랑 헤어지고 싶은데 핑계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임신했다는 저의 말에 단칼에 연락도 끊고 본인이 의심하던 남자의 애 아니냐며 막말을 하고 얼굴도 보기 싫다며 카톡으로 중절수술 비용을 보내다니요. 그 돈을 받고 너무 비참해서 죽을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대자보를 붙일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이 글의 주인공이 자신인지 아닌지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며 회사를 다니는 글을 보는 게 더 통쾌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야, 이 새끼야. 그거 네 애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냥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싶다고 하지. 어디서 쓰레기같이 다른 남자랑 엮어서 발을 빼려고 해?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빠르게 유추가 되었습니다. 외국 유학을 갔다가 클라이밍을 취미로 즐기는 젊은 남성이 회사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중에 경우의 수 몇 개를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건 한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남자 사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면 다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니 견딜 수가 없었겠죠. 소문이라는 건 그런 건데 왜 다들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들 할까요? 이제 진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아,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아버지와 매주 주말 바둑도 두고 산책도 가면서 아주 1등 사이가 되었어요. 저보다 제 남편을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회사에 돌던 소문도 그 남자 사원이 나가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인지 이제는 조용해졌답니다. 일 잘하고 착하고 바른 제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 덕에 승진을 해도 뒷이야기가 별로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제 남편을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냐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달이 너무 예쁘다. 같이 산책이나 갈까? 달이 예쁘다고 산책을 함께 가자는 이 남자가 제 인생에 들어와서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그러니 저같이 돈도 많고 외모도 괜찮은 여자가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것을 믿을 수 없어 하고 자기들의 기준이나 수준에 맞는 이야기들을 가져다 붙여서 자꾸 이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장님도 사실 제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건지, 왜 그런 큰 집에 사는 건지 남의 일을 궁금해하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이 소문내는 이야기들을 이용하려 했고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 뿐인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왜를 가져다 붙입니다. 조건이 안 맞네, 누가 더 아깝네 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러지 않으면 본인도 더 행복할 텐데 왜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시선들과 싸워나가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남을 평가하고 또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걸 좋아하니까요. 저희 부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남편은 잘 헤쳐나갈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믿으니까요.